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 물놀이 등 안전사고 사망자도 5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소나기도 예보됐는데 비가 그치면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 중에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서 그중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내 가산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등 악재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전례 없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종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일부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기차가 멈추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면서 주말 이틀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소식 권형석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나들이객들이 다리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비닐봉지를 머리에 써 비를 피해봅니다. 차도 한가운데 맨홀 뚜껑에서는 역류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기차 운행이 20여 분 멈췄고 물레동 일부 상가에선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침수됐다 이 정도 출동이었죠. 거의 40개 가까이 나가가지고. 폭염 피해도 잇따라 경북 경산에선 밭일을 하러 나간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온이 높게 측정돼가지고 저렇게 병원을 이송했습니다. 일단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지에 준해서 처치를 하고. 이렇게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만 이틀 동안 12명에 달합니다. 올해만 벌써 1000명 넘는 온열질환자가 나왔는데 장마가 끝난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 255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6일 급류에 휩쓸렸던 80대 여성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익사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처럼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등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아침인데 날씨는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네, 오늘 아침 서울은 2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35도, 서울과 대전도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효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나머지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이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까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구촌도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 달째 이어진 불볕 더위로 선인장이 말라 죽고 유럽에서는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수십 년 전의 사고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썩은 가지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바닥에 통째로 쓰러져 버린 선인장도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기록적인 고온이 밤에도 이어지면서 밤에 생명 활동을 하는 사막식물, 선인장까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30일 연속 43도가 넘는 고온을 보이며 역대 최장기간 폭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hese plants are adapted to this heat, but at some point the heat needs to cool down and water needs to come. 폭염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안실이 꽉 차 이동식 영안실까지 등장했습니다. Something to keep your food cool, something to keep your water cool. The temperatures are just crazy. 유럽에선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37년 전에 실종된 독일인 등반가 유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알프스 눈으로 수위를 채우는 독일 라인강은 물자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Wenn es nichts regnet, ist kein Wasser da, weil die Gletscher weg sind. Das ist das Problem, das wir momentan haben und dass das immer hoch und runter geht. 빙하로 국경을 나누는 이탈리아와 스위스도 기후 위기로 국경을 다시 긋는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너무 땀나고요. 이거 안에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딱 치고 나니까 지금 이게 좀 많이 덥네요. 네, 보신 대로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뭐 열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살인적인 수준이에요. 기온 상승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륙의 중심을 둔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었다는 건데요. 올해에는 좀 다른 점이 대기 중하층에는 이렇게 해양의 중심을 둔 덥고 습한 공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티베트에서 발달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대기 상층까지 뒤덮으면서 마치 한반도가 거대한 열돔, 열지붕에 갇혀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근 높아지고 있는 그런 폭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만 봐도 낮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저녁에는 폭염호우주의보가 또 내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폭염이 있다가 폭우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더운 공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고기압성 그 공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사로 인해서 기온이 또다시 상승하게 되는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최근 들어서 대기 불안정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 공기는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직적으로 공기가 상하 교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덥고 더운 공기는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공기는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영하 6도 정도의 공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간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제와 같이 굉장히 강도 높은 집중호우성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반도는 덥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폭염과 이렇게 호우가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유지연 앵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비가 내리는데 이게 비가 와도 이 더위가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더 습해지면서 더 더워지는 거.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더우면 찬물을 좀 끼얹어 주면 시원해지기 마련이죠. 이 찬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열기를 가져가는데 이번에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기온이 잠시 떨어지기는 하지만 워낙 덥기 때문에 빠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오히려 습도만 높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온에다가 습도가 60%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80~90%까지 습도를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온이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 더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폭염의 그런 강도는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걱정되는 점이 폭염과 폭우가 교차된 날씨가 이제 올 여름부터 이렇게 전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장마철에는 보통 이제 여름을 대표하는 비가 내린다고 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옛일입니다. 1970년대부터
장마 끝나고 난 다음부터의 8월 강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30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7월 달에 장마철의 전 강수량이 8월 달의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의 통계로 좀 줄여나가 보면은 7월 달의 강수보다 8월 달의 강수량이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서울시 동작구에 많은 양의 비를 퍼부었던 그런 시간당 140mm가 넘는 양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그때도 장마철이 아니었던 8월 달의 강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폭우와 같은 소낙성 비와 함께 이제는 태풍도 7월과 8월에는 많이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이런 2차 우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월 동안, 남은 여름 동안에도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어요. 온열 질환 추정 환자 사망자 수 12명.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평균적인 연평균 온열 질환자를 살펴보면 1,68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무래도 폭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이 문제는 장마가 끝난 26일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볼 일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위가 이어지느냐, 얼마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연속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주목될 부분이고 연속 폭염일 경우에는 폭염이 하루씩 증가할 때마다 이 폭염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 건수가 148.3건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망 사건이 1.58건이 늘어난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반도가 거대한 상, 중, 하층의 거대한 뜨거운 열기가 사실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거는 태풍급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조직을 흔들어 놔서 폭염의 강도를 좀 약하게 하기 이전까지는 이 강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폭염의 강도도 강도지만 연속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태풍이 7, 8월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로로 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시기별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중국을 향하고 혹은 일본 쪽을 향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다른데 보통 7월과 8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해상 혹은 내륙을 관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공기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비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해 부근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기는 한 8월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달한 굉장히 거대한 열과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상 현상이거든요. 이 태풍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해서 더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중기 예보의 변동성도 열어놓기는 했지만 앞으로 태풍이 소멸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가 더 더워질 수 있다라는 변수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걱정은 얼마나 더 더울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이제 7월이 가장 더운 달이었다 이런 세계 기상기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8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8월에 우리나라가 가장 덥습니다. 그리고 보통 더위의 기세가 꺾일 때가 한 8월 중순쯤이 지나야지 더위가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지구온난화의 추세로 거의 9월, 10월까지도 늦여름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라는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엘니뇨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10월과 11월이 될 거고요. 지금 기상학자들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엘니뇨의 효과가 더해지는 극성수기, 극절정기는 내년 여름을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 계속해서 기온의 상승세로 보여서 올 겨울도 따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온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열어두시고 올 여름은 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중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공사 과정에서 보강 철근을 절반 가까이 빼먹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기둥에 다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 뼈대가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단지와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LH 발주 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가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곳 중 10곳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빠뜨렸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보강 철근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중 5곳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설계와 감리 책임자를 수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단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과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같은 구조의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주말에 폭염 경보 속에서 교사와 수만 명이요 도심으로 나와서 2주 연속 집회를 가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사들의 도심 집회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먼저 정혁승 변호사님,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이 있는데요. 네.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돼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가 여러 시도에도 많이 생겼고 그 결과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인데 반대로 그 교권은 오히려 추락했다고 볼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추락된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동학대 처벌법 규정들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교육공무원법 44조의 1을 보면 아동복지법 17조에 있는 그러한 금지 행위들 예컨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라고 의심만 되면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부모들이 신고하면 교사들이 직위 해제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그런 남용되는 조항들을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교육권을 보장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 스승이었던 설리반 교사도 아동학대 처벌법 앞에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나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일단 현행법 안에서는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사의 어떤 소명 기회라든가 진상 조사 없이 단순한 아동 학대 신고만 있으면 교사의 지위에서 직위가 해제될 정도로 교사는 어떤 생활 교육권이라든가 교육권의 범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교육을 해야 될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위축감에 많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순위가 아동복지법과 교육관련법, 초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압도적인 퍼센티지였는데 89.1%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복지법이라든가 관련 법의 개정이 교사들이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례, 이게 지금 끊임없이 좀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학부모에 의한 이 교권 침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네. 교사들 2,970명 중에 무려 2,950명, 99%가 넘는 교사들이 이렇게 교권 침해를 경험을 했다. 그런데 교권 침해 중에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학부모 민원이나 이런 경우들도 한 절반 가까이 되지만 더 심각한 문제, 폭행이나 상해가 있는 경우도 30%가 넘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교사들에게 이제 체벌권이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사들에게 책임만 있고 재량이나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민원 상담이나 학부모들의 민원 상담이나 학생들 징계 같은 것들은 담임 교사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맡아야 된다. 그다음에 어느 학교나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제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문제가 되는 뭐 그 만화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면 그것들을 일선 교사들이 다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6년 동안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교권 추락의 한 현상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게 이 통계를 보면 사립학교 그 교직원까지 합치면 단일 직업군에서의 자살률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살률과 교권 추락을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한 직업군에서 상당한 자살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 직업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가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론조사,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1년 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적응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가 95.3%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과중한 업무,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지지나 보호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의 과도한 어떤 간섭이라든가 민원, 그리고 부당한 업무 부여, 그리고 관리자의 갑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직업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직업군도 평온하게 직업의 어떤 수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률은 굉장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100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절반 이상이다.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저만 해도 4남매인데 요즘 4남매는 눈 씻고 찾아봐도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아이들이 외동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우리 애를 위해서 학부모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 거죠. 그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목고라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대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서 눈치 보는 일이 많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사에 대한 요구 사항은 많아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책임만 지고 재량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서희 초등학교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교사들은 이 폭염 속에서도 오는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는 게 지금 당장 실현이 가능한 수단이 있을 것이고,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크게 3가지 과제와 13대 대책안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교권 보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학대 사안,
그 처리 과정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 가능한 것이 아까 뭐 정혁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과 서약서 확인 징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민원 창구 관리자를 일원화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활동 방향이라든가 학생의 분리 지도라든가 생활 지도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 현재 실현 가능한 제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듣고서 제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 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고양이 AI 감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고양이를 꼭 감싸 안습니다. 이어 면봉을 들고 고양이 코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생했다는 신고에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 24일 고양이 38마리가 집단 폐사한 서울 용산구 고양이 보호시설에서 2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관악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내에서 고양이가 AI 확진 판정을 받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보기 힘든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친숙한 반려동물이다 보니 걱정이 있으실까 봐. 방역당국은 고양이 AI에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가 안 된 민간 동물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가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길고양이와의 접촉을 피하고 고양이 분변 등을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인기의 성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공격용 무인기 샛별 구형에서 미군의 헬파이어와 유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지난 27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샛별 구형과 정찰용인 샛별 4형은 미군의 최첨단 무인기와 유사해 각각 북한판 리퍼, 글로벌 호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세계 병기 발전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위력을 갖추고 출현한 첨단화된 주체 병기. 하지만 최첨단 무인기는 20km 상공에서도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 카메라와 목표물을 다각도에서 탐지해 입체 형상을 그려낼 수 있는 레이더, 24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터보프롭 엔진 등이 성능을 좌우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 사진의 해상도와 과거 우리나라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고려하면 정찰 성능은 크게 떨어질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위성 통신을 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전술적 수준의 단거리 정찰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인기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은 갖춘 것으로 보여 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인기가 적 본부로부터 수신하는 통신 신호를 교란해 목적지와 다른 곳에 착륙시키는 안티 드론건을 조기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악재 해소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 달 전 34%를 기록한 뒤 하락세로 돌아선 민주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내부 악재의 미흡한 대처가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힙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채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널뛰기 여론조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또 장차원의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자릿수 격차 정도로서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가상자산을 신고한 김홍걸, 김상희, 전용기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악재 해소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초적인 지금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꼼꼼하게 받아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부의 진화에도 당내에선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는 안이한 자세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여야가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야 주말에도 공방을 계속 이어갔죠?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맡기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대국민 선전포고는 국민의 분노를 부를 뿐입니다. 어린아이 때 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제 야당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장악 기술자, 이 아주 좀 격한 표현이었습니다.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의 비판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6년 전에 집권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당 되자마자 워크숍에서 2017년 8월을 기억하는데요. 당내 워크숍에서 언론장악 문건을 배포하면서 어떻게 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바로 6개월도 안 돼서 모든 게 현실화됐습니다. 네. KBS 사장, MBC 사장 결국 다 바꿨고요. 근데 결국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방송 장악을 몸소 실천했던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시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이후에 방송 3법을 개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거. 정부, 특히 방통위에서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자는 뜻으로 갔었는데 집권하자마자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또 하자고 합니다. 하면서 민주당의 입김을 더 세게 내기 위한 장치까지 얹어서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반성한 후에 뭔가 제도적 장치까지 고려해서 얘기하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공세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지금 윤 대변인 얘기한 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반면 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이 주장했듯이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MB 정부 때 이미 언론 사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언론 프로그램까지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주도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그 이동관 수석의 어떤 그 과거의 행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고 자녀 학폭 사태의 은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인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인데 이것을 독립성과 중립성이 엄격히
보장돼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네. 강행해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인사 철학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인사가 꼭 국정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 한번 고쳐 쓰겠다는 인사이신지 아니면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인사인 것인지. 그러나 대통령실과 이동관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본인과 이동관 그 지명자가 적임자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그 운영 및 심의 법률에 보면 제10조에 보면요. 위원장 임명의 권한 6항에 보면 그 인수위 시절에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그 법률을 보면 위원과 위원장이 동일시한다. 왜?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제한은 따로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이 위원장인 것이거든요. 이건 법률적인 해석에서도 위법하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행 의지는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읽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그동안 있어 왔죠. 네. 지명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아들의 그 학폭 의혹 관련해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결국 지나고 나서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까지 간 건 아니지만은 언론의 혹독한 검증을 받은 결과 양측의 이 입장이 대립되고 정말 진실이 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해명할 거는 다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권 당시 한 15년 정도 됐죠. 당시에 뭐 언론 사찰이라든지 뭐 민간인 뭐 댓글 문제 이런 거에 다 이제 이동관 지명자가 연루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법적 처리를 받을 만한 어떤 증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했던 어떤 일들을 연상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방송장악이라는 단어를 딱 정해놓고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대통령의 인사 철학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방송사 재승인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 점수까지 조작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올렸던 그 인사 철학을 불과 얼마 전까지 실행했었던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방통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검증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신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사실은 이게 순서가 앞뒤가 안 맞던 것이요. 원래는 지금 1도 뭐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가지고 있던 인사검증단을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문제도 하루 만에 본인이 자진 사퇴했고 그 당시에 법무부 측에서는 그것을 몰랐고 알았다면은 임명하지 않았겠다,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 하나고 사퇴도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 교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 화해를 위해서 확인 절차를 생략해 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동관 저분이 실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 탈락을 합니다. 공천 탈락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덮여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특히 인사검증단에서 이 부분을 검증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 부분은 오해다, 이 부분은 해명이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다음에 이동관 저분의 당시에 그 어떤 MB 정부 때 그 방송 장악했던 그런 시도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뭐 해명 사과 그러면 이후에 해야 되는 어떤 철학적인 거 그걸 검증해야 되는데 이런 검증 자체가 없으면서 확인 없으니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한 질문은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따져 묻고 확인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자리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능력, 비전을 보는 자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사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사검증단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주셔야 되죠. 예. 그 과거의 관행 보시면은 청문회 하고 나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 의혹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야당의 공격 포인트 중 하나죠. 야당은
이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해소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럼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수 없으니까 미리 다뤄달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그런 글쎄요 인사청문회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순신 전 후보자의 아들 사태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아버지로서 뭔가 그 사태에 개입을 했다는 게 중요했던 거고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관련한 의혹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학폭 학폭이 있었던 그 분의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 그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신공격성 그런 공격이 계속돼 있는데 예. 인사청문회 열어서 그럼 더 가혹하게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들 학폭과 그거 의혹에 불과한 것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무 수행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것도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밝혀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예정이 됐으니까 여야에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론도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이슈에 따라서 약간의 이 진폭들이 있긴 하지만은 비교적 그렇게 어느 정도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라디오에서 한 인사가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을 제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자,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 29%로 지금 조사가 됐죠. 당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전해주세요. 예, 요즘 당 분위기는 사실 수해 복구에 전 당원이 이제 매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이제 혁신위가 한 달 정도 가동이 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청년위 혹은 뭐 원내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요. 그 혁신위에다가 혁신의 기본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이고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그 혁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떤 상대성, 어떤 국민의힘 경쟁보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얻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또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이 여권 입장에서는 악재로 꼽힌 이슈들이 좀 잇따랐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제대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에게 악재로 보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했는데 네.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그 주장했었던 것들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국민들께서 민주당 주장의 그 잘못된 점 그것을 인식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에서 뭔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공격을 했다면 저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었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특혜라고 주장했던 그 땅값 상승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만 지금 가지고 변죽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 지리한 정쟁 과정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타난 어떤 여론조사 결과일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조정 사무총장이 뭐 소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뭔가 어떤 신호가 왔으면은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민주당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반사이익을 엿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4월 달에 보시면은 그 국민의힘 당대표의 고향 울산에서 민주당이 이깁니다. 1대1로 50%.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거든요. 네. 구미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민심을 얻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지율 흐름은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그러나 민심, 모든 것이 현장 목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심의 목소리를 들으면 민주당 부족하지만 국민의힘 절대 잘한다고 얘기하는 국민들 대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그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폄훼한 것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요, 10월 11일 날 강서구청 또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지율 확인되겠죠.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사퇴한다는 거는 당대표의 역할로서는 그냥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9월, 10월 들어가면 국감 있고요. 예산 심의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 특히 또 방법은 어떻게 전임 당대표, 물론 사퇴했다는 가정을 해서 후임을 지목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적인 전당대회 없습니다. 10월 사퇴설이 현실화되려면 지금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기와 방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찌라시 수준보다 못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지율 하락 때문인지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도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압축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 분명 뭐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퇴하고 안 하고는 이재명 대표의 자유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 엄중히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게 지난해 8월 28일이에요. 네.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은 거의 이제 1년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제1야당 또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 결국 본인 사법 리스크 덜어내기 위한 작업에 당력을 모두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큰 선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내부에서도 조금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법 리스크 10월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가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검찰 자체가 본인이 구속 사유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에 네. 따라서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와 사퇴설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남부 점령지에 구축한 핵심 방어선 이른바 용의 이빨까지 진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들판에 장갑차 한 대가 움직입니다. 이내 참호에 빠져 위로 솟구치더니 뒤집어지고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남부 자포리자주에 설치된 러시아의 핵심 방어선 용의 이빨로 진격하는 모습입니다. 용의 이빨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뤄진 구조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갑부대의 전진을 막기 위해 900km에 걸쳐 구축한 방어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용의 이빨에 닿을 만큼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자포리자 인근 마을을 탈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Я дякую всім, хто б'ється заради України. Дякую за звільнення Старомайорського. Хлопці, ще раз вас вітаю.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선 시청 건물 2채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3대를 격추했고 부누코보 국제공항이 잠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달 들어 4차례로 러시아 본토 어느 도시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폭염 속에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때이른 폭염이 만들어낸 풍경들 함께 보시죠.
경북 청도군에 있는 계곡을 찾은 방문객들이 폭포수처럼 물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서 물총 싸움을 하던 아이들은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부산 해운대에는 어제 하루에만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밤에도 무더위를 피해 나온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지난 주말 실제로 서울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서를 떠나신 것 같은데 서울 도심에서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처 멀리 떠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도심 곳곳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설치됐습니다. 이색적인 장면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됐습니다. 광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시원한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설치된 수영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물놀이를 즐겼고요. 서울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야외 수영장이 설치돼서 방문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잠시 무더위를 잊었습니다. 네,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건강 특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도심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 내린 기습폭우로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겠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청주,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낮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